안녕하세요. 한재훈입니다. 키워드로 읽는 동양사상 첫 번째 키워드 예의 네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양 고전 중에 사서 삼경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사서 삼경 중에 이제 사서는 논어, 공자의 이야기를 싣고 있는 논어와 맹자의 이야기를 싣고 있는 맹자와 더불어 대학, 중용 이 두 책을 합해서 사서라고 하고, 이제 삼경은 시경, 서경, 역경을 삼경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논어, 맹자, 시경, 서경, 역경은 오래전부터 이제 13경이라고 하는 그 13개의 경전에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대학, 중용은 이제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대학 중용이 이제 별도의 책들이 아니었기 때문인데, 이 대학 중용이 사서로 편입이 된 것은 이제 성리학이라고 하는 그 새로운 유학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이죠. 근데 이제 이 대학 중용의 핵심이 명명덕, 신민, 그리고 이제 지어지선이 하나 더 있어서 이제 삼강령이라고 하고, 그 명명덕과 신민의 구체적인 내용들로 경물, 치지, 성의, 정심, 수신, 그리고 제가, 치국, 평천하, 이것을 팔조목이라고 해서 삼강령 팔조목을 이제 대학의 기본 구조로 이야기를 하는데, 저 팔조목을 이제 다 모르시더라도 수신, 제가, 치국, 평천하 이런 말씀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그게 대학에 나와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저것을 이제 성리학에서 그 중요하게 생각을 한 것은, 결국은 이제 유학이 지향하는 지난 시간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자신으로부터 천하에까지 이르는 그 파장을 형성하기 위한 그 기본 구도를 가장 이제 상징적으로 대표적으로 정리해서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대학을 중요하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중용이라는 책도 대학보다는 조금 더 내용적으로는 좀 어렵습니다. 이제 천명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인간의 본성, 그리고 인간 개인이나 사회나 온 세상이 지향해야 할 도, 그리고 그 도를 교육적 내용으로 그 제시하고 있는 교, 가르침, 그리고 이제 그 안에서 인간을 설명하기 위해서 인심, 도심 같은 개념들, 그 다음에 이제 인간의 본성이 이 감정으로 표현이 되는 과정에서 아직 본성이 감정으로 발해지기 이전과 이후의 상태를 나타내주는 미발과 이발, 그 다음에 그것이 이제 적절하게 발휘되었을 때의 중화의 문제, 그 다음에 이제 평소에 자기 자신을 긴장감 속에 경계하면서 신중한 두려움의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는 계신과 공구, 그 다음에 이제 삼달덕이라고 해서 지혜와 인과 용맹, 그리고 이제 덕성을 존중한다는 존덕성과 학문을 통해서 이제 그러한 과정에 이른다는 도문학, 뭐 이런 개념들이 중용에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게 그 유학에서 이야기하는 그 형이상학적인, 그리고 이제 그 형이상학과 형이하학을 연결시켜주는 중요한 개념들이 이 중용에 등장을 한다고 해서 대학과 중용을 중요하게 생각을 했어서 논어맹자와 함께 사서로 편입을 시켰습니다. 근데 이 대학하고 중용이라는 책은 여기 보시다시피 이 대학, 중용 이렇게 있습니다만, 이 책이 전부 예기의 표현들이었습니다. 지금도 예기라는 책을 꺼내보면 그 안에 대학편과 중용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기는 아까 이제 사서 삼경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 삼경에 더해서 두 개, 예기와 춘추를 더하면 오경이라고 합니다. 오경. 그리고 이제 거기에 악경을 더하면 육경이 되기도 하고 그런데요. 이 예기라는 책 속에 들어있는 편들을 뽑아내서 논어 맹자와 함께 공부하도록 한 것이 사서입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유학자들이 유학을 공부하면서 공자와 맹자의 그 논어맹자는 반드시 읽어야 하겠지만 그것들은 이제 그 일상 속에서 대화나 언행을 기록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유학의 그 이렇게 정리된 체제를 보여주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했고 그 체제를 틀을 말하자면 유학의 그 지향의 틀을 공부를 하고 논어맹자를 봐야 그 공자의 말씀과 맹자의 말씀이 이제 정리가 될 수 있다고 본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이제 일상적 차원에서만이 아니라 형이상학적인 이론 체계와 같이 연결시켜서 이해를 해야 된다고 보았기 때문에 맨 먼저 대학을 배우고 그 다음에 논어와 맹자를 읽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중용을 읽으라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까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와 같은 그리고 그 형이상학적인 천명부터 인간의 본성에 관한 이야기들 뭐 이런 것들까지를 담고 있는 대학과 중용이 예기라는 책에 들어있다는 사실입니다. 예기는 예를 다루고 있는 예의 의미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대학과 중용의 내용도 역시 예의 범주에 속하는 내용들이다. 이것을 기억하는 게 중요합니다. 예 따로고 대학 중용이 따로가 아니라 대학 중용의 내용이 예에 대한 내용이다. 그러니까 예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 개념의 내용을 훨씬 더 넓게 잡을 필요가 있는 것이죠. 단순한 그 예의 범절이라든가 에티켓 정도가 아니라 왜 예를 한 나라가 그리고 한 개인이 존립할 수 있는 근간이라고 생각을 했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실제로 그 성리학을 집대성을 한 그래서 그 성리학의 방대하고 그 정밀한 이론 체계를 완성시킨 회암주의 주자라고 우리가 이제 보통 이야기하는 이분이 남긴 책들이 주자대전입니다. 근데 이제 주자대전인데 지난번에 이제 주자가래 할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가래라고 하는 책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주자가 만년에 이제 1200년에 이제 운명을 했는데 그 운명하는 그 지점에 그 시점에 정말로 힘들여서 역작을 기획을 하고 그 저술 작업을 진행했던 것이 의례경전 통해라고 하는 예서입니다. 예, 여기에 이제 그 한 개인부터 관원상제의 그런 통과 의례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 고을의 예, 학교의 예, 나라의 예까지 황제들의 예까지 전부 예와 관련된 광범위한 주제를 가지고 다 이 책 속에 다 기원부터 시작해 가지고 그 변천 그 내용의 의미들까지를 다 수록해서 정리하려고 했었던 야심찬 기획으로 진행을 했던 책입니다. 다만 이제 그것을 그 운명한 바람에 마무리를 하지 못했고 일부는 이제 제자에게 그것을 넘겨서 제자 보고 정리를 하라고 해서 제자가 완성을 시킨 이제 그런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리학 이론 형이상학적인 이론 체계를 집대성한 주자도 예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만년에 대단히 중요한 그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서 예서를 정리하려고 했다는 점. 지난번에 이제 경세유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실학자라고 하는 다산 정약용조차도 상례사전이라든가 사례가식이라든가 경세유표라든가 하는 방대한 이 책들을 예서들을 썼다는 것. 지난번에 경세유표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낡은 나라를 나의 낡은 나라를 새롭게 만들겠다 하는 그것을 예를 통해서 하고 싶어 했었던 이제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조선시대 성리학 이러면 이기심성이라는 게 이제 퇴계 고봉 간에 있었던 사단칠적 논변이라든가 우계성혼하고 율곡이 간에 있었던 인심도심 논쟁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호락 논쟁이라고도 불리우는 그 인성, 물성, 동일론 인간의 본성과 동물의 본성이 같은지 다른지를 놓고 벌였던 그런 본성 논쟁들 그런 것들은
대단히 형이상학적인 논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만이 이 성리학의 전부가 아니다. 근데 이제 일각에서는 성리학 그러면 이제 그런 것이 성리학인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물론 그런 것도 중요합니다만 그런 것에 대한 이야기들만큼이나 조선시대 학자들이 힘들여서 연구했고 토론했던 주제가 예입니다. 예. 그래서 그들의 문집을 들여다보면 이기심성에 대한 논의만큼이나 혹은 어쩌면 그보다도 더 많은 분량으로 예에 관한 논의들이 문집 속에 들어 있습니다. 아까 주자에게서도 확인할 수 있고 다산 정약용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대단히 한 부분만 이해하고 있다. 유학에 대해서. 그것은 뭐냐? 그러면 이 예라고 하는 것이 이제 행위 규범으로서 문화로 이렇게 드러나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 근대에 동아시아가 근대로 접어드는 과정에서 이제 급격하게 서구화되면서 혹은 이제 서구의 무력에 의해서 이제 그 침탈도 당하고 지배도 당하고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이제 단적으로 중국이 이 아편 전쟁에서 영국에게 패망을 하면서 그러면서 그 전쟁에서 지고 영국이 승리를 했는데 이긴 영국도 놀랬고 패망한 중국도 놀랬고 그 중국의 주변국들도 놀랬습니다. 중국이 그렇게 쉽게 패망할지 몰랐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패망을 하고 나니까 중국에서 우리가 이렇게 패망한 원인이 뭐냐 하는 것들에 대한 고민들을 이제 하게 됩니다. 이제 그냥 막연히 중국이 더 강력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가 그렇게 그냥 손쉽게 패망을 해버리니까 그 원인이 뭐냐라고 하면서 이제 그 원인들에 대한 분석에 들어갔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동양의 이 질서, 동양의 전통 질서 이것의 근간이 예인데 이 예라고 하는 것으로 상징되는 것들이 결국 이제 서양의 그런 과학, 기술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는 거하고 충돌하고 그래서 그것들을 타파하지 못하면 우리는 이제 서구처럼 강해질 수 없다고 하는 그런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 과정이 아주 지난한 토론의 과정이 있었는데 그 과정을 겪으면서 예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터부시가 이제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됐고 그것은 이제 중국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서도 일제시대를 겪고 그 다음에 이제 근대화, 현대화 되어가는 과정에서 저 예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 본래적 의미에 상관없이 이제 그것을 이제 소홀하게 혹은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그런 이제 오해, 곡해 이런 것들이 만연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면 이 예라고 하는 것이 이제 뭔지 근원에서부터 좀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이 예라는 글자 이제 글자로 좀 접근을 해보면 이 예라는 글자는 이 왼쪽에 이 보일시라고 우리가 하는 요 부수와 이 부수가 결합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걸 분해를 해서 저렇게 보면 이 글자는 뭘 상징하냐 이것도 이제 해석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제가 동의하는 해석은 이런 겁니다. 여기에 어떤 경계선이 있습니다. 이 경계선의 위와 아래가 다른 세계입니다. 그 경계선 위에 어떤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제 이 세상입니다. 근데 이 위에 있는 것에 어떤 것의 주제로 인해서 이 경계선 아래로 이 위에 있는 것의 힘이 내려옵니다. 마치 이렇게 내려오는 것처럼 그렇게.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저 위에 있는 세상의 주제자로부터 어떤 영향을 받는다 하는 생각을 표현한 글자가 이 글자다. 그래서 이 부수가 들어가는 글자들이 대체로 그런 의미들을 갖는데요. 이런 겁니다. 신이라고 할 때 이 부수가 있는데 이 신이 존재하는 데가 여기죠. 이것은 할아버지 조자지만 이건 조상입니다. 살아계신 할아버지도 조라고 하지만 돌아가신 조상들을 다 조라고 합니다. 이분들도 다 저기에 다 계시겠죠. 그분들에게 우리가 하는 이 인간계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행위가 제사죠. 제사에도 이 부수들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제사를 지내는 것은 이 위에 있는 분들에 의해서 우리가 이런 것도 받을 수 있고 이런 것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복이나 화를. 그러니까 제사를 드림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라고, 그리고 화가 올 것 같으면 이 화는 멀리 피하게 해주시라고 제사를 드리는 것이죠. 그게 아주 오래 고대로 올라가면 동양에서뿐만 아니라 인류가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계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을 때, 그러니까 어떤 대상에 대한 무지는 공포로 연결되거든요. 그러니까 공포가 가장 무서울 때가 언제냐 그러면 대상을 모를 때입니다. 방 안에 우리들이 있는데 밖에서 무슨 소리가 났다. 무섭죠. 무서우면 이불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는데요. 이불 속으로 들어간다고 저 바깥에 있는 것이 없어지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그 방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은 문을 엽니다. 무서운데 내가 봐야 되겠다 이거죠. 도대체 저 소리의 정체가 뭔지를 알아야 그 공포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현상에 대해서 잘 몰랐을 때 신화라는 게 이제 만들어집니다. 신화, 신들의 이야기죠. 이것으로 원인을 다 추측을 하는 것입니다. 예컨대 이제 서양 같으면 번개가 쳤는데 저 번개가 왜 치냐, 뭐 저렇게 엄청난 빛으로 엄청난 소리를 내면서 천둥 번개가 치면 저게 인간한테 엄청난 공포감이었어요. 그런데 저것이 이제 왜 치는지를 몰랐을 때 그들이 만들어낸 게 뭐냐면 제우스라는 신이 화가 났다. 이제 그러면 그게 사실이냐 아니냐 상관없이 그들이 이 현상을 이해한다고 믿게 되죠. 그러면 공포로부터 벗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들이 불가항력적으로 당해야만 하는 어떤 자연재해를 벗어나려면 그것을 주재하는 이들에게 제사를 지내야 됐던 것이죠. 잘 보여야 되니까. 그게 동양이나 서양이나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글자들이 만들어졌을 때 이 부수가 들어가는 것은 다 그런 맥락을 가지고 만들어진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예라는 글자가 그 부수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요 예자의 약자인데 요렇게 예자의 약자를 이렇게도 씁니다. 이렇게. 근데 요 글자가 옛날 고문에서는 이 예라는 글자가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요게 지금 그 경계선이고 그 경계선의 어떤 힘이고 그 힘을 향해서 내가 몸을 굽히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게 제사죠. 예, 그 현상에 대해서 몸을 굽히는 모습. 자, 그러면 이제 요 글자는 뭐냐? 그러면 이 글자의 더 고대의 글자가 갑골문 같은 데 등장하는 글자가 이 글자입니다. 이 글자. 그런데 요게 뭐냐 그러면 어떤 그릇입니다. 그릇이 있고 이렇게 생긴 것들이 지금 이렇게 있는 거죠. 지금 이게 뭐냐 그러면 요런 걸 상징해 놓은 겁니다. 이게 옥입니다. 옥. 이게 동전이 아니고 그때는 동전이 없죠. 옥입니다. 옥을 실에 꿰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에 꿰야 많은 옥을 담을 수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요걸 두 개를 넣은 이유는 요것이 두 개가 아니고 사실은 이 안에서 많이 연결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 안에 많은 것이 들어있다. 옥이 많이 들어있다 이런 거죠. 근데 이 옥이라고 하는 것은 귀한 거거든요. 귀한 물건이거든요. 귀한 예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옥을 이런 그릇에 담아서 올려서 받쳐서 올리는 겁니다. 왜요? 신에게 내가 뭔가를 원하면 내가 가진 소중한 걸 내놓으면서 원해야지. 아무것도 바치지 않으면서 신에게 뭔가를 원할 수는 없으니까. 이게 이제 갑골문에 나와 있는 이 글자고, 요게 이제 그 후에 금으로 주조한 그 기물들에 등장하는 글자고, 요것이 이제 정리된 소전체
전서체로 정리된 예자입니다. 그 한자를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이제 고대의 이 한자의 기원이 어떻게 됐는가를 알아갈 때 참고하는 중요한 책이 이제 설문해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설문해자라는 것은 문과 자에 대해서 해설을 해놓은 책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자에 대한 이제 사전 형식의 것인데 이것을 쓴 사람이 이제 허신이라는 사람으로 전해지는데 이 허신이 58년부터 147년 정도까지 살았을 것으로 추정되는 이제 정확하지는 않는데 그 시기 그러니까 1세기, 2세기경의 인물로 추정이 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이제 써서 그러니까 이제 우리들보다는 훨씬 더 글자의 원형에 가까운 시기에 사람이 정리해 놓은 책이니까 우리가 이제 그걸 참고하게 되는데 이 설문해자에 이 글자도 나오고 이 글자도 나와요. 근데 이 글자를 뭐라고 설명했냐면 행내지기 이렇게 썼다고요. 얘를 행하는 기물, 그릇, 도구 이렇게 요게. 그러니까 이게 아까 옥을 담아 놓은 것이었잖아요. 옥을. 그런데 그 옥을 담아 놓은 이 글자가 바로 얘를 행하는 거다. 그러면 얘는 뭐냐? 하니까 이 글자는 사신치복 이랬어요. 신을 섬겨서 복을 구하는 행위. 신을 섬겨서 복을 요 치자는 부른다 하는 뜻이죠. 복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요 두 개를 정리하자면 신을 섬겨서 복을 구하려고 얘를 행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때 사용하는 도구가 이거다. 이렇게 해석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얘의 기원이 결국 신에 대한 제사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죠. 중국 근대에 왕구규라고 하는 청나라 말기 그 무렵에 이제 활약했던 19세기 말 20세기 초까지 활약했던 왕구규라고 하는 아주 저명한 학자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갑골문의 대가입니다. 초기 갑골문 연구에 아주 큰 기여를 한 큰 학자인데 이분이 이 예의 기원과 관련해서 이런 설명을 했습니다. 옥을 담아서 신인을 받들던 그릇을 요런 글자 혹은 요 글자라고 했고 옥을 담아서 신을 받들던 그릇이 요렇게 표현이 됐고 이것을 미루어 신을 받들던 술도 예라고 불렀으며 그러니까 요 글자 요것은 이제 술이잖아요. 술. 그러니까 이제 요것이 들어가고 요 부수가 들어갔다는 것은 이제 그 신에게 바치는 술이라는 의미로 요 글자가 썼을 거다. 그러니까 요게 초기의 술이거든요. 인간이 처음 술을 만들었을 때 이것을 또다시 미루어 그 신을 받드는 일을 통틀어서 이 글자라고 했다. 그게 예자다 그겁니다. 애초에는 모두 이 글자 혹은 이 글자로 사용을 하였을 것인데 그것이 나중에 이 글자나 이 글자 그러니까 행이면 요 글자 술이면 이 글자 이런 식으로 이제 분화가 조금 뒤에 일어났을 것이다. 이렇게 요 갑골문을 연구해 보니까 이제 그렇더라 하는 것이죠. 그런 것을 통해서 이 예라고 하는 것이 제사에서 비롯되었다. 그리고 이제 제사에서 비롯됐다는 말에서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그 제사 그 자체가 아니라 인간이 신을 통해서 신의 뜻에 부합하는 삶을 살고자 했었던 것에 저 예자의 본래적 목적이 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자, 이제 그러면서 이 갑골문이 만들어졌던 시대, 은왕조, 중국의 은왕조를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은왕조는 이제 나중에 다시 정리를 하겠습니다만 하나라하고 은나라, 주나라 이 세 시기를 하은주 시기라고 하는데 이 하왕조를 멸망을 시키고 등장한 혁명 왕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최초로 신하가 임금을 제거하고 자신이 천자가 된 황제가 된 이제 그 왕조가 은왕조입니다. 근데
말하자면 인류 역사에 우리는 지금 그게 이제 우리가 역사를 배우면서 그것이 일상화되었지만 인류 역사에서 신하가 임금을 죽이고 처음 자신이 왕이 되는 그 사건이 인류 역사상 처음 벌어졌다고 상정해 보면 인간에게 이 사건은 엄청난 충격이었을 거라고요. 이래도 되나 하는. 그런데 그것을 한 사람이 한 왕조가 은왕조였던 거예요. 그 사람이 이제 탕이라는 임금인데 탕.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 부족, 그러니까 은왕조를 일으켰던 부족이 어떤 부족이냐? 그러면 새를 토템으로 하는 부족이었습니다. 새. 그 부족에서 시작해요. 근데 이 새가 어떤 새냐? 그러면 현조입니다. 현조. 검은 새. 검은 새. 이 현조라고 이제 나오는데 이 검은 새가 뭐겠냐? 그랬을 때 사람들이 제비라고 많이 해석들을 했는데 제가 봤을 땐 이것은 까마귀입니다. 까마귀. 까마귀를 토템으로 하는 부족에서 이 은왕조가 시작이 돼요. 그 탕임금의 시조를 설명할 때 그 시조 탄생 설화에 이 새가 등장해요. 현조가. 그런데 이 현조가 까마귀라면 이 까마귀가 뭐냐? 태양이죠. 태양 속에 사는 새가 까마귀예요. 실제 이 까마귀가 아니고. 요건 지금 탄생 설화에 등장하는 까마귀니까. 그러면 이 태양이 뭐냐? 그러면 하늘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자면 뭐냐? 그러면 토템으로 하는 이 새를 토템으로 하는 부족은 천손, 자신들을 천손이라고 생각했던 부족들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거가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최초로 역성혁명으로 왕위를 획득한 왕조였는데 이 사람들이 이 일을 했을 때 사람들이 그것이 정당한가를 물었겠죠. 그것이 정당하다는 논리를 설득력 있게 얘기를 했어야 됐는데 이 은왕조에서 한 얘기가 뭐냐면 천명미상입니다. 천명미상이라는 건 하늘의 명은 항상 되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명이라는 게 임금이 어떤 신하에게 뭔가 어떤 자리를 주면서 임명을 했습니다. 어떤 자리에. 임명을. 그러면 이 신하는 임금이 준 이 임명할 때 내게 당부했던 그 역할을 이 자리에 있는 동안 잘 수행을 해야 했겠죠. 그래서 처음에는 좀 잘 수행을 하더니 나중에는 엉뚱한 짓들을 합니다. 그러면 이 임금이 이 신하한테 한 번 맡겼다고 해서 계속 맡기는 게 아니고 너는 이제 안 되겠다. 그러면 다른 신하로 얘를 폐기하고 임명을 철회하고 이 사람한테 새로 임명을 하겠죠. 이것이 이 임금이 신하들을 임명을 하는데 이 임금에게 그럴 수 있는 권한을 준 것이 누구냐? 그러면 하늘이에요. 하늘이라고 생각했어요. 천. 그리고 하늘이 이 임금한테 임금으로 세상을 다스리라고 임명을 한 것이 명이에요. 이게 천명이에요. 그러면 임금은 이 신하가 그랬듯이 하늘의 뜻에 철저하게 부합하게 세상을 다스려야 되는데 이 하왕조가 처음엔 잘 하더니 마지막 거리라는 임금 때 와서 그걸 잘 못하더라 그거예요. 그러면 천명이 한 번 이 시족한테 주어졌다고 계속 주어지겠냐? 하늘의 명은 항상 하지 않는다. 그래서 제3 다른 사람 탕이라고 하는 이 사람한테로 이 천명이 왔다 이렇게 설득을 했다고요. 이게 천명미상의 논리, 역성혁명을 정당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등장한 그 천명을 근거로 자신들의 역성혁명을 정당화한 은왕조는 이 천명에 부합하는 정치를 하려고 노력을 했겠지요. 그래서 끊임없이 제사를 지냈고 은왕조는 그리고 하늘의 뜻을 물었고 그 하늘의 뜻을 물었을 때 사용했던 것이 거북이의 껍데기이거나 큰 짐승들의 뼈였어요. 소나 혹은 말. 여기에다가
묻고 싶은 내용을 이렇게 썼습니다. 썼고 거기에 이제 하늘의 뜻이 무엇인지 이제 표시가 나면 그것들을 신성한 곳에 보관들을 해 두었었어요. 그 보관들을 해 두었던 것이 이제 몇천 년 묻혀 있다가 발굴이 된 것이 우리가 소위 말하는 갑골문이에요. 갑골문. 그리고 그것을 이제 중국에 가면 이렇게 이제 비석으로 세워서 갑골문 비림이라고 비석의 숲을 만들어 놓고 뭐 이제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은왕조가 제사를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이 제사가 이 천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랬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요 예라고 하는 것이 발달하게 됐겠죠. 이 제사 문화가 발전하면서 그 이전보다 훨씬, 그 이전에 제사가 없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이전보다 훨씬 더 활발하게 이런 것들이 이제 제도화되고 정착되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시간은 이것으로 마치고 마지막 다섯 번째 시간은 다음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